여러분, 혹시 아파트 한 채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이 필요하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세계적인 호텔 회사들은 이제 이런 건물을 거의 안 지어요. 심지어 소유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수익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물건을 안 만드는데 돈은 더 버는 거라니. 오늘은 이 역설적인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호텔 산업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었는지 그 내막을 파고들어 볼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비즈니스가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 100년 동안 호텔 사업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부터 시작해 볼게요. 옛날 방식은 정말 단순했어요.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직접 운영하는 거죠.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비즈니스 방식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던 거라고 봐요. 손님이 한 명도 없어도 직원들은 출근해야 하고 프런트는 돌아가야 하고 건물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이런 걸 고정비용이라고 하는데 호텔 산업은 이 고정비용이 장난 아니라고요. 여기에 더 복잡한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여행 수요는 극도로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엄청나서 같은 객실이 비수기에 10만 원인데 성수기 되면 50만 원까지 뛰어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변동성 때문에 경영자들은 정말 예측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 거죠. 게다가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여행객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이런 구조 아래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상황이 더 심해졌어요.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같은 온라인 예약 플랫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고객들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수십 개의 호텔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고 가격을 자꾸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라는 뜻이에요. 호텔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데 정작 객실을 팔 때마다 온라인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악순환이 생긴 거죠. 2010년대 초반 호텔 산업에 정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메리어트가 먼저 움직였고 힐튼과 하얏트가 뒤를 따랐는데 이 회사들이 내린 결정은 정말 대담했어요. 자신들이 보유한 호텔 부동산을 대거 팔기로 한 거예요. 2017년 즈음에 힐튼은 가장 큰 건물 자산들을 분리시켰고 다른 사업까지 떼어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간단해요. 건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브랜드 이름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돈을 번다는 걸 깨달은 거라고요. 현재 메리어트와 힐튼이 직접 소유한 호텔의 비율을 알면 깜짝 놀라게 돼요. 전체 호텔 중에 고작 1% 미만이에요. 나머지 99%는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이 회사들은 뭘 하냐면 자신들의 브랜드 이름을 빌려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 방식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정말 신기한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투자자가 호텔을 지을 땅과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메리어트에 가서 우리 호텔에 메리어트 이름을 달아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메리어트는 승인을 하고 호텔에서 나오는 수익의 8%에서 16% 정도를 프랜차이즈 수수료로 받는 거예요. 그 투자자는 수백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직원을 고용하고 일일이 운영하면서 모든 위험을 떠안는 거고요. 반면 메리어트는 이름만 빌려주면 되는 거라고요. 건설비도 안 들고 운영비도 안 들고 수리비도 안 들면서 매해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을 얻는 거죠.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비즈니스인지 숫자로 보면 명확해져요. 힐튼의 경우를 보죠. 2016년까지 힐튼이 많은 호텔을 직접 소유했을 때 영업이익률은 18% 정도였어요. 그런데 자산을 경량화하는 전략을 마친 2023년이 되니 이 수치가 37%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난 증가죠. 같은 기간에 투자 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3%에서 28%로
거의 10배에 가까워졌다니까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전체 지출에서 시설 투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호텔을 브랜드로 바꾸면 고정 비용이 극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건물을 짓거나 수리할 필요가 거의 없으니까 시설 투자가 거의 없어지는 거고, 직원도 본사에만 필요한 수준으로 채용하면 되는 거라고요. 주요 비용은 본사 운영비 정도인데 호텔이 10개든 1000개든 본사 직원 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규모가 클수록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이게 정말 강력한 장점이에요. 더욱 중요한 건 경기 변동에 대한 버티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전통적으로 호텔을 소유했을 때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재앙이 벌어져요. 손님은 줄어드는데 고정 비용은 그대로 나가니까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모델에서는 투자자가 그 위험을 모두 짊어지는 거라고요. 브랜드는 호텔이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전체 수익이 줄어들면 받는 돈도 줄어들지만 직접 소유했을 때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거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줬어요. 2020년에 객실당 가용 수익이 55% 정도 폭락했는데도 힐튼은 플러스 현금 흐름을 유지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로열티 프로그램 수수료와 브랜드 라이선싱 수익이 튼튼하게 받쳐줬기 때문이에요. 만약 전통적으로 소유했다면 파산 직전까지 갔을 상황이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것의 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델의 또 다른 엄청난 이점은 빠른 성장 속도예요. 기존 방식으로는 호텔 하나를 짓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그리고 수백억 원의 자본이 필요했어요. 근데 프랜차이즈 모델에서는 그냥 계약 한 장이면 끝이에요. 따라서 메리어트는 지난 20년 동안 규모를 3배 이상 늘릴 수 있었던 거라고요. 직접 지어서 소유한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계약을 계속 늘린 거라는 뜻이에요. 성장의 속도가 정말 달라져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호텔을 소유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자기 수익의 10% 이상을 브랜드에 주면서까지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할까요? 그건 브랜드 파워의 힘 때문이라고요. 메리어트나 힐튼 같은 유명 브랜드를 달면 객실 가격을 15% 이상 더 높게 책정할 수 있어요. 고객들이 그 브랜드를 믿고 일관된 품질을 기대하고 로열티 포인트를 모으려고 하니까요. 이게 브랜드의 진정한 가치라고 봅니다. 로열티 프로그램이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메리어트의 경우를 보면 전체 고객 중 절반 가까이가 로열티 프로그램 회원이에요. 이들은 경쟁사 호텔이 조금 더 싸도 포인트를 쌓기 위해 메리어트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포인트가 자꾸 쌓일수록 다른 브랜드로 갈 이유가 줄어드는 거고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데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가치 있어지는 거죠. 한번 갇히면 벗어나기 힘들어져요. 그런데 모든 호텔이 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아요. 5성급 럭셔리 호텔들은 대부분 브랜드가 직접 운영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브랜드 이미지예요. 최고급 호텔은 브랜드의 얼굴 역할을 하거든요. 서비스 품질이 조금만 떨어져도 전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아요. 게다가 럭셔리 호텔은 운영이 정말 복잡해요. 미슐랭별 레스토랑, 고급 스파, 콘시어지 서비스, 컨퍼런스 시설 등 관리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걸 프랜차이즈 회사에 맡기기엔 리스크가 크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럭셔리 호텔은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하다는 거예요. 부유층은 경기가 안 좋아져도 여행을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익률도 일반 호텔보다 훨씬 높은 거고요. 따라서 브랜드 입장에서는 직접 소유하고 운영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게 정말 똑똑한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 안의 코끼리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에어비앤비죠. 많은 사람들이 에어비앤비가 호텔 산업을 완전히 파괴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나요? 데이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에어비앤비는 확실히 성공했어요. 매출은 급서장했고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숙소가
플랫폼에 올라왔어요. 하지만 정작 주요 호텔 체인들의 성장세와 수익성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건 고객층이 애초에 달랐기 때문이에요. 호텔의 핵심 고객은 출장을 다니는 비즈니스맨이고 자주 이용하는 단골 손님들이에요. 이들은 일관성과 신뢰성을 최고로 쳐요. 출장 때문에 에어비앤비에서 열쇠를 못 찾으면 정말 난처하잖아요. 24시간 프런트 데스크에서 즉시 도움을 받고 룸 서비스를 쓰고 확실한 청소 상태를 보장받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게다가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쌓은 포인트도 무시할 수 없어요. 실제로 메리어트 데이터를 보면 고객들의 절반이 로열티 때문에 계속 메리어트를 이용한다고 해요. 반면 에어비앤비 고객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독특한 경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요. 해변의 별장, 산속 오두막, 도시의 로프트 아파트 같은 걸 원하는 거죠. 가격도 중요한 요소고요. 하지만 요즘 에어비앤비도 문제에 직면했어요. 수수료를 자꾸 올리고 청소비를 따로 받으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거라고요. 예전에는 호텔보다 훨씬 저렴했는데 이제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싼 경우도 많아졌어요. 결국 에어비앤비는 기존 호텔 시장에서 고객을 빼앗은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전에 호텔을 안 쓰던 사람들이나 다른 형태의 숙박을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온 거라는 뜻이죠. 흥미로운 건 호텔 체인들도 이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리어트는 홈즈 앤 빌라스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에어비앤비 스타일의 숙소를 메리어트 브랜드와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거죠. 최고의 두 가지를 결합하려는 시도라고 봐요. 결국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대응하는 회사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호텔 산업은 정말 완전히 다른 산업으로 변모했어요. 건물에 투자하는 산업에서 브랜드와 고객 관리에 집중하는 산업으로 전환된 거라고요. 수익성과 안정성이 극적으로 개선된 것도 이 때문이에요. 힐튼의 경우 2016년 대비 2023년에 영업이익률이 거의 19%포인트 올라갔어요. 자유현금 흐름은 수익 성장률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고요. 메리어트는 객실 기준으로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이 됐는데 정작 직접 소유한 건 거의 없어요. 전체 99%가 프랜차이즈인 거라고요. 이런 대변화가 가능했던 건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첫째, 브랜드의 힘이 충분히 강해졌어요. 고객들이 브랜드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생겼다는 뜻이죠. 둘째, 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호텔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자본이 많아졌어요. REIT 같은 구조 덕분에 일반인들도 호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거라고요. 셋째, 기술 발전으로 중앙 집중식 관리가 가능해졌어요. 수천 개의 호텔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 모델에도 위험이 있어요. 가장 큰 위험은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호텔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면 전체 브랜드가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호텔 브랜드들은 엄격한 품질 기준을 유지하려고 정말 노력해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호텔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버리기도 해요. 또 다른 위험은 경쟁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는 거라고요.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새로운 호텔 브랜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라이프스타일 호텔, 부티크 호텔 같은 새로운 카테고리도 등장했고요. 대형 체인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기존 브랜드를 인수하고 있어요. 힐튼만 해도 18개의 서로 다른 브랜드를 운영 중이라고요. 경제 전망도 정말 중요한 변수예요. 아무리 자산을 경량화한 모델이라고 해도 전체 여행 수요가 줄어들면 결국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전통적인 모델보다는 훨씬 더 탄력적이라는 게 증명된 거고요. 코로나19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도 살아남았으니까요. 지역적으로 다변화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전략이에요. 북미 시장이 성숙하면서 성장이 둔화되자 주요 호텔 체인들은 아시아와 중동으로 눈을 돌렸어요.
특히 중국과 인도 같은 거대 시장에서 빠르게 확장하고 있거든요. 중산층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요. 기술 혁신도 계속되고 있어요. 모바일 체크인, 디지털 키, AI 기반 고객 서비스 같은 것들이 표준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기술들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객 경험도 개선해요. 프런트 데스크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체크인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지속 가능성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 고객들은 환경 친화적인 호텔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요. 호텔들은 에너지 효율, 물 절약, 플라스틱 감축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 중이에요. 이건 단순히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실제 비용 절감 효과도 크거든요. 흥미로운 건 호텔 산업이 다른 산업에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넷플릭스의 개인화 추천,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십 같은 게 호텔 로열티 프로그램에 영향을 줬다고요. 메리어트의 본보이 같은 프로그램은 이제 단순한 숙박 포인트만 주는 게 아니라 항공 마일, 공연 티켓, 특별한 경험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요. 인수합병도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메리어트가 스타우드를 인수한 게 대표적인데 이를 통해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이 됐거든요. 작은 브랜드들도 계속 인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다고요. 이런 통합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봐요. 노동력 문제는 여전히 도전 과제라고 생각해요. 팬데믹 이후 호텔 산업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임금은 올라가고 이직률은 높아졌다고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에요. 청소 로봇,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 같은 게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거든요. 프라이빗 에퀴티도 호텔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들은 호텔 부동산을 사서 리노베이션 한 다음 호텔 체인에 프랜차이즈로 맡기고 나중에 비싸게 파는 전략을 쓴다고요. 이게 자산 경량화 모델을 더욱 가속화시켰어요. 도시 계획 측면에서도 호텔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고 봐요. 예전에는 호텔이 단순히 자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려고 해요. 로비를 코워킹 스페이스로 만들고 레스토랑을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고 문화 행사를 주최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객실 수익 외에 부가 수익을 늘리는 거라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호텔들은 고객의 예약 패턴, 선호도, 지출 행태를 분석해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요. 당신이 지난번에 어떤 베개를 좋아했는지, 무슨 음료를 주문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이런 데이터가 쌓일수록 고객 충성도는 자연히 높아지죠. 팬데믹은 호텔 산업에 몇 가지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위생과 청결에 대한 기준이 훨씬 높아졌고 비대면 서비스가 표준이 됐다고요. 유연한 취소 정책도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고객들이 요구하는 거라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워케이션 같은 새로운 트렌드도 생겨났어요.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이 호텔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늘었거든요. 호텔들은 이에 대응해서 빠른 와이파이, 업무 공간, 장기 할인 같은 걸 제공하고 있다고요. 경쟁 구도도 정말 복잡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통적인 호텔 체인들끼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 부티크 호텔, 서비스 아파트먼트, 심지어 크루즈까지 다 경쟁자라고요. 각자 다른 니즈를 충족시키지만 결국 여행객의 지갑을 놓고 싸우는 거라고 봐요. 가격 전략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단순히 성수기에 비싸고 비수기에 싸게 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서 가격을 조정한다고요. 같은 날, 같은 객실이라도 몇 시간 전에 예약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니까요.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도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의 브랜드로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각 체인마다 여러 개의 하위 브랜드를 운영한다고요. 초저가 브랜드부터 울트라 럭셔리까지 스펙트럼을 모두 커버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 내내 자기 브랜드 안에 붙잡아 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파트너십도 정말 핵심 전략이에요. 항공사, 렌터카 회사, 신용카드 회사 같은 곳들과 제휴해서 시너지를 만드는 거라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로 메리어트를 예약하면 포인트를 더 주고 델타 항공 마일리지로 호텔을 예약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런 제휴가 고객 충성도 효과를 강화한다고 봅니다. 건축과 디자인 트렌드도 변하고 있어요. 판에 박힌 체인 호텔 스타일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라고요. 똑같은 메리어트라도 교토와 뉴욕의 디자인이 전혀 다르다니까요. 지역성을 강조하면서도 브랜드 일관성은 유지하는 게 과제라고 생각해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인스타그램용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해졌어요.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게 무료 광고가 되니까요. 루프탑바, 인피니티 풀, 독특한 인테리어 같은 게 다 이런 맥락이라고 합니다. 법규 환경도 계속 변하고 있다고 봐요.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홈쉐어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요. 많은 도시에서 단기 임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역설적으로 전통적인 호텔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 보면 호텔 체인들은 이제 기술 회사나 소비재 회사와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고요. 자산 경량화로 인해 투자 자본 수익률 같은 지표가 크게 개선됐거든요.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 매입도 활발히 하면서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를 전망해 보면 몇 가지 트렌드가 정말 두드러진다고 봐요. 첫째, 자동화와 AI가 더욱 확대될 거예요. 챗봇으로 고객 문의를 처리하고 알고리즘이 가격을 결정하고 로봇이 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둘째, 개인화가 극대화될 거라고 예상해요. 당신이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선호하는 온도로 맞춰져 있고 좋아하는 음악이 흐르고 베개는 당신이 선호하는 재질로 준비돼 있을 거예요. 셋째, 구독 모델도 등장할 수 있다고 봐요. 월 정액을 내면 전 세계 어디서든 체인의 호텔에 묵을 수 있는 그런 시대죠. 디지털 노마드가 늘어나면서 이런 모델의 수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건강과 웰니스가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봐요. 단순히 자는 것만이 아니라 피트니스, 명상, 영양을 제공하는 호텔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해요. 다섯째, 블록체인 기술이 로열티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포인트를 암호화폐처럼 거래하거나 NFT로 특별한 경험을 판매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여섯째, 메타버스와의 연계도 가능하다고 봐요. 가상으로 호텔을 둘러보고 예약하거나 가상 이벤트를 호텔에서 주최하는 식으로요. 환경 규제도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탄소 중립 호텔, 제로 웨이스트 운영 같은 게 경쟁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규제가 시작됐고 전 세계로 확산될 거라고 봐요. 결론적으로 호텔 산업은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자산을 소유하는 사업에서 브랜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변모했고 이 과정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이 극적으로 개선됐다고 봅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도전자들이 나타났지만 결국 서로 다른 시장을 공략하면서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변화는 계속될 거라고 봐요. 기술 발전, 고객 니즈 변화, 경쟁 심화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보여준 적응력을 보면 주요 호텔 체인들은 앞으로도 잘 해낼 거라고 봐요. 그들은 이제 단순한 숙박업이 아니라 브랜드와 경험을 파는 비즈니스가 됐거든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첫째, 비즈니스 모델은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 넘게 해오던 방식이라도 환경이 바뀌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힐튼과 메리어트는 자산을 포기하는 게 두려웠을 겁니다. 둘째 교훈은 브랜드의 힘이라고 봐요. 물리적 자산이 없어도 강력한 브랜드가 있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객들이 그 브랜드를 신뢰하고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셋째는 네트워크 효과라고 봐요. 로열티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을 묶어두고
규모를 키워서 협상력을 높이고 이걸 다시 고객 혜택으로 돌려주는 선순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리스크 관리라고 봐요. 자산 경량화로 경기 순환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지역적으로 다변화하고 다양한 가격대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리스크를 분산시켰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고객 중심 사고라고 봅니다. 결국 호텔 비즈니스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바뀌든 이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기술을 도입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결국은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위해서라고 봅니다. 호텔 산업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고 생각해요. 여행 수요는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할 거고 주요 체인들은 이미 강력한 경쟁 우위를 구축했거든요.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 나타나겠지만 그들은 이미 변화에 대응하는 법을 배웠다고 봐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팬데믹도 견뎌냈으니까요. 이 장황한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비즈니스는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맞춰 계속 진화해야만 생존한다는 게 호텔 산업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